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 저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 과학자들 아시나요? 세티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 다들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밤중의 하얀 집 또는 한밤중의 하얀 집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회칠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고요. 그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제 여자분이 두 분 있고 또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뭐를 하나 들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길은 어디에 고정이 되시나요?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집에 이렇게 또는 창문의 모양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저 여자분이 도대체 어떤 걸 저 봉투 속에 들고 갈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의 눈에는 그 집 위에 떠 있는 어떤 천체 같이 보이는 그것에 눈길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원래 하늘에 있는 이제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천체의 정체가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 반 고흐의 그 한밤중의 하얀 집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천체가 뭔지 되게 궁금해지신 거예요. 엄청 궁금해져서 미술 평론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에세이도 보고 좀 자료를 찾아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그냥 자신이 그 비밀을 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그림 속에 그냥 덩그러니 떠 있는 저 천체를 언뜻 보기에는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천문학자가 처음에 그 생각해낸 것은 저 집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저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서 저 집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갔더니 집이 있어요. 실제로 그 집이 있고 그 관광 안내소에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천문학자들은 또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내 책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을 가서 봤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의 모양이라든가 창문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져서 이 올슨은 진짜 그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속에는 다 이렇게 리빌딩을 하더라도 겉에는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 고흐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모양과 그 이후에 이제 천장에다가 창문을 붙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그대로 있어서 그 새로운 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한 작업은 반 고흐의 그림이 어떤 위치에 서서 보면 그대로 보일까 하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위치에 서서 그 다음에 한 작업은 뭐였을까요? GPS를 켰어요. GPS라는 게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도 위도를 확실하게 쟀습니다. 왜 그렇게 경도 위도를 재는 게 중요할까요? 이 지금 천체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천체가 있는데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남반구에서 보는 거랑 북반구에서 보는 게 다르고 서울에서 보는 거랑 또 저 밑에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거랑 또 틀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학자가 한 작업은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 고흐가 그 지역에 살았던 몇 년 동안에 샅샅이 그 지역의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겠죠. 돌려서 그 그림 속에 그 위치에 어떤 천체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체는 금성이었어요. 금성이었고 그 다음에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쯤에
그렸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 정체를 알고 싶은데 그 하늘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냄으로써 예기치 않게 이 그림을 반 고흐가 그린 날짜를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술평론가들로 하여금 그 천체의 정체뿐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날짜까지도 확실하게 해주었고, 나중에 뭐 사람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 고흐는 이제 그 티오라고 하는 자기 동생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 편지에 이제 언제쯤 그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 이렇게까지 특정할 수 있었던 작업을 해서 이제 미술 평론가들은 그 정체뿐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그 시점까지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올슨이라는 천문학자의 그 친구가 있었어요. 화학자인데요.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유화잖아요. 유화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화는 이렇게 칠을 하고 마르면 또 더 칠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며드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그림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반 고흐가 밑에서부터 위로 칠했다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와 이제 과학자들이 예기치 않게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이제 재미를 들였어요. 그래서 반 고흐의 다른 그림들을 보니까 이런 천체들이 떠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찾아 나서서 정체를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모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천체들의 정체를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하느냐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영화에 보시면 바다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인공이 나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본 하늘이 진짜 하늘일까?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갔던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경도 위도 어디에서 바라본 하늘. 그랬더니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고쳐달라고.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영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많이 받아서 그 그림 속에 또는 영화 속에 그런 어떤 정체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분의 주된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풍속화도 그렸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분 그림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이 월하정인이란 그림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남녀가 일종의 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그 데이트를 한다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초롱불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이제 집이 한 채 있고요. 거기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한자로 뭐 몇 가지의 문구가 써 있는데, 제 친구이기도 하고 아마추어 천문가이기도 한 이태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신윤복의 월하정인을 가져와서 그 속에 있는 달을 보면서 우리도 올슨이 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의욕을 넘치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랑스 정도 되니까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집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개발하고 뭐 이렇게 다 부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월하정인에 있는 저 건물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올슨처럼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저 정도로 그 한밤중에 그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한 그 서울 한양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난 저 달의 정체를 찾아서 이 그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려졌는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달의 모양을 보니까 초생달이나 금음달 모양처럼 보여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기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 글씨를 이렇게 보면 삼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조선시대 때는 낮과 밤의 시간을 이렇게 그 재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를 낮 시간,
그다음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를 밤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하겠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울철과 여름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시간 간격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뭐 몇 등분을 해가지고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눴어요. 전체 하늘을. 그래서 겨울에는 1경과 2경 사이의 간격이 크겠죠. 여름에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월화정인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글귀를 보면 3경의 두 남녀가 만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3경이면 1경, 2경, 3경, 4경, 5경이니까 3경의 가운데는 밤 12시예요. 그럼 한밤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가가 그렇게 써놨으니까 믿어야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는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생달이나 금음달은, 초생달은 해가 진 직후에 보이는 거고 금음달은 해가 뜨기 직전에 보이는 거거든요. 한밤중에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밤 12시경에 두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이제 화가니까, 예술가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 그 두 남녀의 안타까운 마음을 뭐 투영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또 한편으로는 풍속 화가로서의 신윤복은 그런 장면들을, 일상의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도 보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옆에 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하늘만 그렇게 초현실적으로 그려야만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초생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닌데 초생달이나 금음달 같은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 이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런 모양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바로 월식이었어요. 월식 중에서도 부분 월식.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와서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가려지는 거는 이제 개기 월식이라고 부르고요.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을 부분 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도 올슨이라는 천문학자처럼 별자리 프로그램을 다 돌려보자. 그래서 저런 모양이 밤 12시경에 나타나는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신윤복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론 활동했던 시기는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반고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불과 몇 년을 돌려보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한 100년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경에 월식이 있었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을까를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 같은 앞뒤에 100년 동안 그런 모양의 부분 월식이 나타나는 날을 문헌에서 그런 날을 두 날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조선은 이 기록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일성록이라든지 뭐 관상감 일기라든지 이런 곳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승종원 일기에 2번의 기록이 있어요. 두 날짜가 그런 똑같은 모양의 월식이 있을 거라고 되고 밤 12시경에 월식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마침 하루는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관측을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신윤복이 보이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승종원 일기에 1793년 8월 21일 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 2경부터 4경 사이에, 그러니까 3경이라는 얘기죠. 월식이 있었음.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고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어요. 1793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에 부분 월식의 모양이 월화정인에 나타난 모양과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화정인에
부제목 같은 게 생겨서 그림 속의 남녀가 1793년 8월 20일에 자정 무렵에 데이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고 그 천체의 정체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있는 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신윤복 작가 그림 중에 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진짜 초생달이나 금음달이 나와 있는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은, 보시는 그림은 금음달인지 초생달인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분들이 놀러 나갔다가 집에 가는 건지 놀러 나가는 길인지, 초생달이면 놀러 나가는 길일 거고요. 금음달이면 놀고 집에 가는 길일 텐데, 천문학자들은 이 인물들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달만 탁 보면 그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음달은 제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 초생달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초저녁에.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은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이라는 얘기는 밤새도록 놀고 집에 가는 장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지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드렸던 이 몇 작품들은 시간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는 특별히 계기 월식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광고 후의 그림 속에 있던 것처럼 건물이 남아있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게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옛 그림들을 보면 그냥 화가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을 이입했다기보다는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제2의 제3의 월화정인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